열어줘. 제발 문 좀 열어줘. 서연아, 문 열어줘. 제발, 이러다 죽는다고. 제발 부탁이다. 얼어가는 손끝이 터져 피가 나도록 철문을 두드렸습니다. 밖에서 나는 며느리의 웃음소리에 말자는 정신이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낚일 수 있게 숨 좀 그만 쉬세요. 자식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는 게 부모 아닌가요? 이야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를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하고 싶어요. 새벽 4시, 겨울 어둠이 골목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낡은 간판들을 흔들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온 동네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간, 유일하게 말잔의 정육이라고 쓰인 간판 아래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한말자는 두꺼운 점퍼 위에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무거운 철제 셔터를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혼자 셔터를 올린 게 벌써 5년째였죠. 남편이 떠난 뒤로는 모든 게 혼자였습니다. 셔터가 완전히 올라가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고 말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오늘도 시작이구나. 말자는 한숨을 내쉬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젯밤 정리해둔 고기 상자들이 냉장고 앞에 쌓여 있었고 얼음포대는 한쪽 구석에 기대어 있었죠. 거칠어진 손으로 상자 하나를 들어 올리자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이런 무거운 건 다 해줬는데 이제는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말자는 잠시 멈춰서서 남편과 나눈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여보, 냉동 창고에도 CCTV 달아야 해. 요즘 도둑들이 장난 아니래. 에이, 누가 우리 같은 작은 가게를 노리겠어요. 그때 남편이 고집부려서 단 CCTV가 지금도 천장 구석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말자는 모니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죠. 화면 속에는 텅 빈 가게와 자신의 뒷모습만 보였습니다. 뼈를 큰 솥에 넣고 불을 켜자 곧 진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물용 뼈를 고아내는 건 새벽 일과 중 하나였죠. 도매상 아저씨들은 말자를 보자마자 한마디씩 던졌죠. 할머니, 이제 그만 쉬셔야지.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이 고생을. 내가 안 하면 누가 해요. 굶어 죽으란 말이에요? 말자는 억척스럽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서러웠습니다. 정말로 쉬고 싶었지만 쉴 수가 없었죠. 2층에는 6개월 전부터 얹혀 사는 둘째 아들 상훈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사업 망하고 빚더미에 앉은 아들, 그 아들을 무시하는 며느리 서연, 그리고 그 사이에서 눈치 보는 손자 지훈이까지. 흥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말자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죠. 불고기와 계란말이, 지훈이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작은 방문 틈으로 상우와 서연이 뒤엉켜 자는 모습이 보였고 지훈이는 거실 소파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지훈이 이마를 쓸어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지훈이 할미가 지켜줄게. 아침 8시가 되자 골목에도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말자는 진열대 유리를 닦으며 오늘 들어온 고기들을 가지런히 정리했죠. 그때 낡은 수레를 끌고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복내가 느릿느릿 걸어오고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말자. 벌써 일 시작했네? 복내는 수레를 가게 앞에 세우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76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한 복내는 말자보다 3살 많았지만 훨씬 건강해 보였죠. 같은 교회 권사로 수십 년을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언니, 오늘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시장 가도 내 집 고기만 못해서 말이야. 불고기용으로 한 근만 썰어줘. 말자는 칼을 들고 고기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복례는 가게 안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죠. 근데 말자야, 요즘 상온에는 어떻게 지내니? 아직도 위에 있지? 네, 뭐 그냥 그래요. 얼마 전에 들어왔으니까 좀 더 있다가 나가겠죠. 말자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복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마 전이 벌써 반년이 넘었잖아. 자식이 집에 얹혀 사는 세상이라니 참 세상 많이 변했다. 복례는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옛날엔 부모가 자식 집에 얹혀 살까봐 걱정했는데 요즘은 거꾸로야. 우리 막내도 사업 한번 망하더니 집에 들어오려고 하길래 내가 딱 잘라 거절했어. 그래도 자식인데 어떻게 그래요, 언니? 말자가 웃으며 대답하자 복례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춰 말했죠. 말자야, 내가 하나 알려줄게. 피부치들보다 무서운 게 식구야. 말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복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특히 돈 꼬여 있을 때는 더 그래. 한 집에 사는 식구가 제일 무서운 법이야. 피는 못 속여도 같이 사는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거든. 언니, 무슨 그런 무서운 소리를 해요. 우리 상우는 안 그래요. 말자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복례의 말이 왜인지 뼈에 사무치는 것 같았죠. 바로 그때 가게 밖에서 상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달은 정말 어려운데 다음 달에는 꼭 갚겠습니다. 말자는 유리문 너머로 상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아들은 휴대폰을 귀에 대고 고개를 숙인 채 애원하듯 말하고 있었죠.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제발 한 달만 더 기다려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통화를 끝낸 상호는 한숨을 푹 쉬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표정을 고친 뒤 가게 안으로 들어왔죠. 엄마, 아주머니도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그래, 상호야. 요즘 일은 좀 어떠니? 복례의 질문에 상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 그냥 그래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말자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가에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걸. 빚에 쫓기는 사람 특유의 불안한 눈빛이었죠. 복례가 고기를 받아들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래, 힘내라. 어려울 때일수록 가족이 똘똘 뭉쳐야지. 복례가 나간 뒤 상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혹시 오늘 매출 좀 먼저 쓸 수 있을까요? 급한 데가 있어서. 얼마나 필요한데? 한 50만 원만. 말자는 금고를 열어 돈을 꺼내 주었습니다. 상호는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하며 돈을 받아들었죠. 그 순간 2층에서 서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또 어머님한테 손 벌렸어요? 이러니까 우리가 이 모양이지. 상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말자는 아무 말 없이 고기를 정리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복례의 말이 계속 맴돌았죠. 피부치보다 무서운 게 식구야. 특히 돈 꼬였을 때는. 말자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와 아들의 초라한 뒷모습이 자꾸만 겹쳐 보였어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자는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았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복례가 남긴 말이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돈, 가족, 그리고 한 집살이. 이 세 가지가 뒤엉킨 지금의 상황이 과연 어떻게 풀릴지 말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도 내일도 이 가게를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만 분명했죠. 남편이 없는 이 자리에서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며 말입니다. 말자는 복례가 간 뒤에도 계속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피부치보다 무서운 게 식구라니. 그때 머릿속에 반년 전 기억이 떠올랐죠. 상온애가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저녁이었어요. 말자가 가게 정리를 마치고 올라가려는데 현관문 앞에 커다란 짐가방 여러 개와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상호가 머리를 극적이며 서 있었고 서연은 팔짱을 낀 채 불만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지훈이는 구석에서 게임기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좀 들어와도 될까? 상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아들의 초췌한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었죠. 사업이 좀 잠깐 꼬였어. 금방 다시 일어설 거니까 걱정 마. 잠깐이라는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말자는 2층 작은 방을 비워주었죠. 원래 그 방에는 남편 유품들과 말자의 옷가지들이 있었는데 모두 한쪽 구석으로 밀어 넣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말자의 공간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현재로 돌아와 아침 식탁 풍경을 떠올리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였죠. 말자가 차려놓은 콩나물국과 계란 후라이, 김치를 보며 서연이 젓가락으로 밥그릇을 툭툭 쳤습니다. 또 이거예요? 어머님, 매일 똑같은 반찬이면 애도 안 먹어요. 지훈이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상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죠. 미안해, 내일은 다른 거 해줄게. 말자가 그렇게 말하자 서연이 피식 웃었습니다. 어머님이 뭘 해주시겠어요? 돈도 없으면서. 그 말에 말자는 숟가락을 놓을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서연의 독설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어요. 공과금 납부일이 되면 서연은 더 극성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식탁에서 고지서를 펼쳐놓고 한숨을 푹푹 쉬며 말했죠. 여기서 숨만 쉬어도 공과금이 나와요, 어머님. 솔직히 어머님 안 계시면 이 돈 저축했을 텐데. 그때 상호가 서연아 그만해라고 말렸지만 서연은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뭘 그만해요? 사실이잖아요. 정육점 팔아서 요양원 보내도 모자라겠네. 이 낡은 집 요즘 누가 사겠어요? 말자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입에서 요양원이라는 말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서연이 지훈이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어제도 지훈이가 할머니 옆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데 서연이 다가와서 속삭였죠. 할머니한테 너무 붙어 있지 마. 가난이 옮아. 나중에 커서도 고기 냄새 나는 사람 되고 싶어? 지훈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깜빡였습니다. 말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손자가 엄마 눈치를 보느라 할머니를 멀리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복례가 있을 때는 서연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복례가 왔을 때도 그랬죠. 어머님, 우리 어머님 덕분에 먹고 살아요. 정말 감사해요. 서연이 살갑게 굴며 차까지 대접하는 모습을 보고 복례는 참 좋은 며느리 두었네라고 말했습니다. 말자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죠. 가게 상황도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근처에 대형마트가 생긴 뒤로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예전엔 하루에 100만 원씩 팔던 날도 있었는데 요즘은 30만 원 팔기도 힘들었습니다. 상호는 가게 일을 돕겠다고 나섰지만 오히려 일만 더 만들었죠. 어제도 계산을 잘못해서 손님한테 거스름 돈을 10,000원이나 더 줬습니다. 서연은 그걸 보고 대놓고 비웃었어요. 이래서 동네 정육점이 망하는 거예요. 계산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장사를 해요? 상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말자는 아들이 불쌍하면서도 답답했죠. 사업할 때는 그렇게 똑똑하던 아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저녁이 되자 말자는 혼자 가게에 남아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겨우 20만 원 팔았을 뿐이었어요. 이 돈으로 재료값 내고 공과금 내고 생활비까지 대려면 턱없이 부족했죠. 말자는 남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촛불을 켜고 물 한 잔을 올려놓으며 중얼거렸어요. 영감, 나도 힘든데 얘들까지 떠안고 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처음으로 약한 마음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엔 너무 벅찼어요. 그때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죠. 할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응, 할머니 정리하고 있었어. 지훈이는 왜 안 자? 목이 말라서요. 물 마시러 왔어요. 지훈이는 물을 마시며 할머니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시 올라갔죠. 말자는 손자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11살 아이가 어른들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어요. 그래도 지훈이만큼은 지켜야지. 말자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느리가 뭐라 하든 상황이 어떻든 손자만큼은 제대로 키워야 한다고. 그게 할머니의 도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밤 말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독설과 상호의 무기력한 모습, 그리고 지훈이의 불안한 눈빛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무엇보다 복내가 했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피부치보다 무서운 게 식구야. 과연 이 집에서 진짜 가족은 누구일까? 말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손님이 뜸한 평일 오후였습니다. 말자는 부엌에서 그릇을 닦으며 물소리에 정신이 팔려 있었죠. 그때 거실 쪽에서 서연의 웃음 섞인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네, 설계사님. 시어머니 앞으로 5억짜리 생명보험이면. 말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이자 서연의 말이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지병이 있어도 된다고요? 와, 요즘 보험 정말 잘 나오네요. 말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죠. 5억이면 싸게 모시는 거지. 그쵸? 도장은 제가 챙길게요. 그 순간 말자가 들고 있던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떨어지기 직전 간신히 잡았지만 물이 싱크대에 철벅 쏟아졌어요. 말자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5억? 내 목숨이 5억?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싸게 모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너무나 잘 알 것 같았거든요. 통화를 끝낸 서연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말자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설거지를 계속했죠. 서연은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노후 보험 들어드렸어요. 요즘은 자식이 부모 보험도 챙겨야 한대요. 말자는 손을 멈추고 서연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보험 드는 건 내가 알아서 할게. 어머님이 그 돈이 어딨어요. 서연이 피식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대신 해드리는 거죠. 저희도 투자니까요. 투자라는 말에 말자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내 목숨을 투자 대상으로 본다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말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층 작은 방에서 상호와 서연의 대화가 들려왔거든요. 벽이 얇아서 목소리가 다 새어나왔죠. 대출 이자만 한 달에 몇백이야. 이대로는 못 버텨. 상호의 한숨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이 대답했어요. 그러니까요. 어머니만 정리되면 우리도 살 수 있다니까요. 정리라는 단어가 칼처럼 말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며느리가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뉘앙스는 분명했죠. 시어머니가 없어지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말자는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추운 겨울밤이 아닌데도 온몸이 떨렸어요. 복례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피부치보다 무서운 게 식구라고. 특히 돈이 꼬였을 때는 더 그렇다고.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서연이 말자를 향해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나 차가웠죠. 어머님, 5억이면 싸게 모시는 거예요. 말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일어나서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습니다. 그런데 식탁 위에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죠. 가까이 가서 보니 보험 관련 서류였습니다. 피보험자 한 말자, 보험금 5억 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말자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계약자와 수익자 란에는 최서연이라고 적혀 있었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5억짜리 생명보험이 만들어진 겁니다. 도장은 제가 챙길게요. 서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말자는 급히 방으로 가서 도장함을 열어봤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장이 없어진 뒤였거든요. 말자는 도장함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도장을 훔쳐서 보험 계약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죠. 아침이 되자 말자는 남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며 중얼거렸어요. 영감, 5억짜리 내 목숨이래. 내가 그렇게 값어치 있는 사람이었나?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살았는데 죽어서야 5억이라는 값이 매겨진 거니까요. 그때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모양이었죠.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잠이 안 와서. 서연이 식탁 위 서류를 슬쩍 치우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제 말씀드린 보험 서류예요. 나중에 어머님한테 다 설명드릴게요. 그래. 말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거짓말만 들을 것 같았거든요. 서연이 부엌으로 가자 말자는 조용히 거실을 나왔습니다. 가게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거든요. 5억이면 싸게 모시는 거지.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말자는 계단 난간을 꽉 잡고 천천히 내려갔어요. 오늘도 가게 문을 열어야 했으니까요. 남편이 없는 이 자리를 혼자서 지켜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자신을 위협하는 건 가난도 외로움도 아니라는 걸. 바로 한 지붕 아래 사는 며느리라는 걸. 그리고 그 며느리가 자신의 목숨을 5억이라는 돈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걸. 말자는 가게 문을 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말자는 평소처럼 가게 일을 시작했지만 온종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장부를 적다가도 숫자를 틀리고 고기를 재단하다가도 칼질이 엇나갔죠. 손님이 3근을 달라고 했는데 2근을 잘라놓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진짜 이상하세요. 점심 무렵 가게에 내려온 서연이 대놓고 말했습니다. 상호도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엄마, 어디 아픈 데 있어요? 실수가 너무 잦아요. 말자는 억지로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어제 일이 떠올랐습니다. 5억짜리 보험, 사라진 도장, 그리고 서연의 그 차가운 목소리. 저녁이 되자 말자는 도장을 찾기 위해 방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서랍장, 화장대, 옷장 안까지 샅샅이 찾아봤지만 도장은 없었죠.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도장함 안에 있었는데 말입니다.
못 찾으세요? 문 앞에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말자는 놀라서 돌아봤어요. 아, 도장이 안 보여서. 어머님 도장이요? 서연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 웃음이 왠지 섬뜩했죠. 어머님, 또 잃어버리셨어요? 요즘 자꾸 그러시네. 치매 검사 한번 받아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치매라는 단어에 말자는 움찔했습니다. 서연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지난번에도 안경 잃어버렸다고 하시더니 침대 밑에 있었잖아요. 도장도 어디 뒀다가 까먹으신 거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도장함에. 에이, 어머님. 나이 드시면 다 그래요. 우리 친정엄마도 그러셨어요. 서연은 그렇게 말하고는 방을 나갔습니다. 말자는 멍하니 서 있다가 식탁에 앉았어요. 정말 자신이 잘못 기억하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 말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 도장 못 봤니? 상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봤어요. 왜요? 도장이 없어졌어. 분명히 도장함에 있었는데. 그러자 서연이 젓가락을 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깜빡하시는 게 심해지신 것 같아요. 상호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가끔 깜빡하시는 것 같긴 해. 요즘 나이 들어 다 그렇다던데. 나는 안 그래. 분명히 도장함에 있었다고. 말자가 목소리를 높이자 서연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님, 왜 화를 내세요? 저희가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한번 검사 받아보는 게 어때요, 엄마? 상호의 말에 말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의심하는 것 같아서 서러웠거든요. 그날 밤 말자는 복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 좀 이상한 것 같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요즘 자꾸 깜빡한데. 도장도 잃어버리고. 복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말자야, 너 멀쩡해. 내가 맨날 보는데 뭐가 이상해? 의심이 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런가? 그럼 보험이든 도장이든 내 도장을 내 허락 없이 찍으면 그건 범죄야. 알아? 복례의 말에 말자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죠. 근데 정말 내가 까먹은 거면 어떡해? 의심은 공짜야. 일단 의심하고 봐. 돈 빌려달란 말보다 무서운 게 보험 들어줬단 말이야. 복례의 말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말자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앉아 있었어요. 내가 이상한가? 아니면 저 며느리가 이상한가?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도장은 도장함에 있었어요. 그런데 서연이 보험 얘기를 한 다음 날 사라졌죠. 우연일까요? 말자는 일어나서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골목에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문득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영감, 나 너무 의심 많은 노인네가 되는 거 아닐까? 혼잣말을 하며 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계속 자라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말자는 일찍 일어나 가게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가스레인지 밸브가 살짝 열려 있었어요. 분명히 어제 저녁에 잠그고 올라갔는데 말입니다. 이것도 내가 깜빡한 건가? 말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죠. 그때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었어요. 어머님, 벌써 내려오셨네요? 가스 냄새 나는데요? 서연이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또 가스 안 잠그고 올라가셨어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요. 아니, 나는 분명히. 아이고, 정말 위험하잖아요. 오빠, 빨리 내려와 봐요. 서연이 큰 소리로 상호를 불렀습니다.
상우가 급히 내려왔죠.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또 가스를 안 잠그셨어. 이러다 정말 사고 나겠어. 상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자를 받습니다. 엄마, 이러다 정말 큰일 나. 병원 가서 검사 한번 받아봐야겠어. 말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이상한 건지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하루 종일 말자는 내가 이상한가, 저 며느리가 이상한가 하는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손님을 응대하면서도 고기를 썰면서도 계산을 하면서도 그 생각뿐이었죠.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고 올라가려는데 복례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의심이 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말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일단은 의심부터 해보자. 내가 미친 게 아니라면 분명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말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내가 치매인지 며느리가 뭔가 꾸미는 건지 확실히 알아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다음 날 아침 말자는 동네 문구점으로 갔습니다. 작은 수첩 하나를 골라들고 계산대 앞에 섰어요. 할머니, 일기라도 쓰시려고요? 젊은 점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죠. 응, 요즘 자꾸 깜빡해서 적어놔야 할 것 같아. 집으로 돌아온 말자는 방문을 잠그고 수첩 첫 장을 펼쳤습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또박또박 글씨를 적기 시작했어요.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이제부터 이상한 일들을 모두 기록하기로 한 거죠. 첫 번째로 적은 건 어제 있었던 가스밸브 사건이었습니다. 날짜와 시간, 그리고 상황을 자세히 적었어요. 두 번째는 사라진 도장 이야기였죠. 언제 마지막으로 봤는지, 언제 없어진 걸 발견했는지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수첩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적히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에 물이 흥건했음. 미끄러져서 무릎 다칠 뻔. 그 전에 서연이 걸레 들고 올라가는 거 봤음. 냉장고 문이 열려 있었음. 분명히 닫았는데. 서연이 새벽에 부엌에 있었다고 지훈이가 말함. 서연이 유난히 부엌과 가스레인지 쪽에서 뭔가 하고 있었음. 내가 다가가자 급히 자리를 피함. 이렇게 하나씩 적다 보니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일이 있기 전에는 항상 서연이 근처에 있었다는 거죠. 어느 날 저녁 말자는 상호에게 일부러 평범한 대화를 꺼냈습니다. 상호야, 가게에 CCTV 있어서 참 다행이다. 왜요, 엄마? 요즘 도둑이 많다잖아. 예전에도 한 번 들었었는데 그때 아빠가 CCTV 달아나서 잡았잖니. 상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맞다. 그때 아빠가 고집 부려서 달았죠. 요즘 도둑이 어딨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죠. 그래, 혹시 모르니까. 말자는 그렇게 말하며 속으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봐야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가게에 손님이 없는 틈을 타서 말자는 CCTV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조작법이 복잡해서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화면을 돌려보려고 리모컨을 이리저리 눌러봤지만 잘 안 됐죠. 그때 지훈이가 가게로 내려왔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아, 지훈아. CCTV 좀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 제가 해드릴까요? 지훈이는 능숙하게 리모컨을 조작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지난 영상들이 나타났죠. 이렇게 하면 날짜별로 볼 수 있어요. 여기 누르면 시간도 조절할 수 있고요. 우리 지훈이 똑똑하네. 할머니한테 좀 가르쳐 줄래? 지훈이는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어떤 버튼을 누르면 되는지, 화면을 어떻게 확대하는지 하나하나 알려줬죠.
말자는 수첩에 그 방법들을 적어두었습니다. 할머니, 왜 갑자기 CCTV를 보세요? 그냥 가게가 잘 돌아가나 확인하려고.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말자는 지훈이가 간 뒤 다시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며칠 전 계단에서 미끄러졌던 날로 날짜를 맞춰봤죠. 화면 속에서 서연이 걸레와 바케츠를 들고 계단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말자가 장을 보고 돌아오는 장면이 나왔죠. 계단을 오르다가 미끄러져 겨우 난간을 잡는 모습까지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역시 말자는 수첩에 이 내용도 적었습니다. 날짜와 시간, 그리고 CCTV에 찍힌 내용까지 자세히 기록했죠. 그날 이후로 말자는 시간이 날 때마다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하나씩 기록을 남겼죠. 가스밸브가 열려 있던 날 새벽 서연이 부엌에서 뭔가 하고 있던 모습도 찍혀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수첩은 반쯤 차 있었습니다. 말자는 수첩을 펼쳐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정도면 내가 치매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겠지? 하지만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서연이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말자는 우연히 서연과 상호의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여보, 어머님 요즘 더 이상해진 것 같지 않아요? 글쎄,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빨리 병원에 모시고 가서 진단서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요양원도 알아볼 수 있고, 요양원까지는 좀. 그럼 우리가 평생 이렇게 살 거예요? 빚은 늘어만 가는데. 말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말자는 수첩을 꼭 껴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내가 치매인지 얘가 미친 건지 기록부터 남기자. 말자는 수첩 표지를 쓸어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작은 수첩이 자신을 지켜줄 무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다음 날부터 말자는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서연의 행동 하나하나,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시간과 패턴, 모든 걸 빠짐없이 적었어요. 그리고 CCTV도 꼼꼼히 확인했죠. 이제 말자는 더 이상 무력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죠. 책가방을 구석에 던져놓고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본 말자가 다가갔습니다. 우리 지훈이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할머니. 지훈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한테는 말해도 돼. 무슨 일인데? 지훈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애들이 저보고 정육점 지배라고 놀렸어요. 그래서 제 옷에서 고기 냄새 난다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어요. 지훈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말자는 가슴이 아팠어요. 손자가 학교에서 그런 놀림을 받고 있었다니. 우리 지훈이 많이 속상했겠네. 말자는 지훈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섬유 탈취제를 꺼내왔죠. 자, 이거 뿌리면 냄새 안 나. 우리 지훈이는 향기까지 멋있다. 말자가 지훈이 교복에 탈취제를 뿌려주며 웃었습니다. 지훈이도 따라 웃었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뭘? 배고프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말자는 가게로 내려가 떡갈비를 구웠습니다. 지훈이가 좋아하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소시지도 몇 개 구워서 접시에 담았죠. 자, 우리 지훈이 많이 먹어. 지훈이가 떡갈비를 한 입 베어 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서연이 가게로 내려왔어요. 어머님, 애한테 그런 거 많이 주지 마세요. 서연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지훈이가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왜? 지훈이 배고파하는데. 살찌면 보기 안 좋아요. 요즘 애들은 외모도 중요하다고요. 서연이 지훈이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또 고기 냄새 잔뜩 빼서 학원 가면 애들이 뭐라 한다고 했잖아. 지훈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먹던 떡갈비를 내려놓으려 하자 말자가 말렸어요. 괜찮아, 지훈아. 먹어. 할머니가 해준 건데 뭐 어때? 엄마는 위에 올라가 있을게. 너는 할머니랑 있어. 서연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올라가자 지훈이가 다시 떡갈비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까처럼 맛있게 먹지는 못했죠. 그날 밤 지훈이는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낮에 할머니가 싸준 떡갈비를 몰래 가져와 먹으면서 말이죠. 엄마 눈치 보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한 게 서러웠던 거예요. 다음 날 지훈이가 학교 숙제를 하러 가게에 내려왔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앉아 공책을 펼쳤죠. 지훈아, 뭐 먹을래?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숙제만 할게요. 하지만 말자는 이미 주방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를 들고 왔죠. 우리 지훈이 좋아하는 떡볶이야. 할머니가 특별히 맵지 않게 했어. 할머니, 빨리 먹어. 식으면 맛없어. 지훈이는 떡볶이를 먹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표 떡볶이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거든요. 할머니, 저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우리 지훈이도 할머니가 제일 사랑해. 그때 말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하나 부탁할 게 있어. 뭔데요? 우리 지훈이가 할머니 편이 돼야 해. 나중에 누가 뭐라 해도 약한 사람 편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해.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할머니가 진지하게 말하는 걸 보니 중요한 것 같았어요. 네, 할머니. 저는 항상 할머니 편이에요. 그래, 우리 지훈이 믿는다. 말자는 지훈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자신의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고 싶었죠. 며칠 후 지훈이가 또 가게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한 명이 찾아왔어요. 지훈아, 여기가 내 할머니 가게야? 응. 와, 고기 냄새 장난 아니다. 친구의 말에 지훈이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때 말자가 다가왔어요. 어서 와. 지훈이 친구구나? 배고프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뭘 괜찮아. 잠깐만 기다려. 말자는 소시지를 구워왔습니다. 친구는 처음엔 망설이다가 한 입 먹고는 눈이 동그래졌죠. 우와, 진짜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친구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지훈이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음식을 친구가 좋아하니까요. 그날 이후로 지훈이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학교에서 정육점 지배라고 놀림을 받아도 당당하게 대답했죠. 우리 할머니가 만든 고기가 제일 맛있거든. 부러우면 너도 와서 먹어. 물론 여전히 서연은 지훈이가 할머니와 가까워지는 걸 못마땅해 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한테 너무 붙어 있지 마. 공부할 시간에 가게에서 뭐 하는 거야? 숙제하고 있었어요. 집에서 하면 되잖아. 고기 냄새 나는 데서 공부가 되겠어? 하지만 지훈이는 엄마 말을 듣는 척하면서도 계속 할머니 가게에 갔습니다. 그곳이 제일 편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말자와 지훈이가 가게에서 둘이 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요즘 이상해요. 왜? 무슨 일 있어? 할머니 얘기만 나오면 막 화를 내요. 그리고 지훈이가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방에 몰래 들어가는 거 봤어요. 언제? 며칠 전에요. 할머니 가게 계실 때. 말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연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뭘 했을까요? 그래서 엄마가 뭐 했어? 모르겠어요. 금방 나왔어요. 손에 뭔가 들고 있었는데 말자는 지훈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지훈이 할머니한테 말해줘서 고마워. 할머니 괜찮아요? 응, 할머니는 괜찮아. 우리 지훈이가 있으니까. 그날 밤 말자는 수첩에 지훈이가 한 말을 적었습니다. 서연이 자기 방에 들어갔다는 것, 그리고 뭔가를 가져갔다는 것. 아마 그때 도장을 가져간 게 아닐까 싶었죠. 말자는 지훈이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약한 사람 편에 서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는데 정작 자신이 약한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지훈아, 할머니가 꼭 지켜줄게. 말자는 창밖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손자와의 이 소중한 관계만큼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게 하겠다고 말이죠. 그 후 몇 주 동안 말자의 수첩은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서연의 악행들이 하나둘 쌓여가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웠던 건 가스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말자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러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가스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급히 창문을 열고 가스레인지를 확인했죠. 밸브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내가 어제 분명히 잠갔는데. 말자는 전날 밤을 떠올려 봤습니다. 가게 정리를 마치고 가스 밸브를 확인하는 건 30년 넘게 해온 습관이었어요. 절대 깜빡했을 리 없었죠. 아침이 되자 서연이 내려왔습니다. 어머님, 가스 냄새 나는데요? 서연이 코를 막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또 깜빡하셨나 봐요. 정말 위험하잖아요. 그리고는 상호를 불렀습니다. 여보, 여보, 빨리 내려와 봐요. 어머님이 또 가스를 안 잠그셨어요. 상호가 급히 내려왔고 서연은 더 크게 호들갑을 떨었죠.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요. 가스 폭발이라도 하면 어떡해요? 엄마, 이러다 정말 큰일 나. 조심하셔야 해요. 상호의 걱정스러운 말에 말자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잠갔다고 말해봤자 아무도 믿지 않을 테니까요. 그날 밤 말자는 CCTV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쯤 서연이 슬리퍼를 신고 가게로 내려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5분쯤 후에 다시 올라가는 장면도 있었죠. 말자는 그 시간과 날짜를 수첩에 적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계단 미끄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말자가 장을 보고 돌아와 계단을 오르는데 갑자기 발이 미끄러졌어요. 간신히 난간을 잡아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무릎을 계단 모서리에 부딪혀 피가 났죠. 아이고. 말자가 신음하며 무릎을 잡고 있는데 서연이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발도 잘 못 드시면서 혼자 다니시면 어떡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계단에 왜 물이? 무슨 물이요? 어머님이 헛디딘 거겠죠. 하지만 말자는 분명히 봤습니다. 계단에 미끄러운 물기가 있었다는 걸. 그리고 CCTV를 확인해 보니 서연이 걸레와 바켓을 들고 올라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말자가 장 보러 나간 직후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가게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단골 손님 한 분이 와서 고기를 주문했어요. 말자 사장님, 옛날 방식으로 두툼하게 썰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말자가 칼을 들려는데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은 손이 느리셔서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어머님 쉬세요. 요즘 손도 떨리시잖아요. 서연은 말자를 밀어내고
자기가 고기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엉망으로 썰었죠. 두께도 제각각이고 모양도 이상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썰면 어떻게 먹어? 손님이 불만을 터뜨리자 서연이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사실 어머님이 요즘 고기를 잘 못 보셔서요. 아까도 상한 고기를 팔 뻔했어요. 뭐? 상한 고기? 손님이 놀라서 말자를 쳐다봤습니다. 말자는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반박하면 더 이상해 보일 것 같았거든요. 그 손님은 결국 고기를 사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오지 않았죠. 저녁이 되면 서연의 공격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상우가 어렵게 받아온 공사 잔금을 식탁에서 세고 있을 때였어요. 20만 원쯤 되는 돈이었죠. 서연이 그 돈을 일부러 말자 쪽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안 계셨으면 이 돈 저축했을 텐데. 그리고는 한숨을 푹 쉬며 말을 이었어요. 여기서 숨만 쉬어도 돈이 들어가니 참.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다 어머님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상우가 서연아 그만해라고 말렸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뭘 그만해요?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도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말자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그런데 복례가 있을 때는 서연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어머님, 차 한 잔 드세요. 제가 특별히 어머님 위해 준비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정말 감사해요. 복례는 참 착한 며느리라며 칭찬했지만 말자는 속으로 씁쓸했죠. 어느 날 밤 말자는 수첩을 펼쳐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사건들이 빼곡했어요. 가스밸브 새벽 2시, 서연이 내려감. 계단물 오전 10시, 서연이 걸레 들고 올라감. 손님 망신 오후 3시, 일부러 고기 엉망으로 썰음. 공과금 타령 마이너스 저녁 7시, 또 돈 얘기. 이런 일들이 거의 매일 반복됐습니다. 말자는 수첩을 덮으며 중얼거렸어요. 이 정도면 내 마음이 아니라 사실이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 일부러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걸. 그것도 아주 계획적으로 말이죠. 말자는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영감,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며느리가 날 미치게 만들려고 해. 하지만 사진 속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하늘에서 굵은 눈송이가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었죠. 가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고 말자는 혼자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서연이 평소와 달리 다정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말자가 돌아보니 서연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왠지 섬뜩했죠. 냉동창고 안에 오래된 고기 좀 같이 보실래요?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요. 말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서연이 갑자기 친절하게 구는 게 이상했거든요. 왜?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어머님이 고기는 더 잘 아시잖아요. 제가 배우기 전부터 다루셨으니까요. 그 말에 말자의 자존심이 건드려졌습니다. 맞아요. 고기는 자신이 며느리보다 훨씬 잘 알았죠. 30년 넘게 다뤄온 사람인데. 그래, 가보자. 말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냉동창고로 향했습니다. 서연이 뒤를 따랐죠. 철제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온도계는 영하 18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입김이 하얗게 퍼지고 바닥은 얼음이 얼어 미끄러웠죠. 고기 덩어리들이 줄줄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가 차례로 걸려 있는 모습이 마치 거대한 동굴 같았어요. 어머님, 저 안쪽에 색이 이상한 거 보이세요?
서연이 냉동창고 깊은 곳을 가리켰습니다. 어디? 저기요, 저 안쪽에. 한 번만 더 들어가서 보세요. 말자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이 미끄러워서 벽을 짚으며 걸었죠. 그런데 안쪽 고기들은 다 멀쩡해 보였어요. 별로 이상한 게 없는데 말자가 돌아서려는 순간 철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냉동창고 문이 닫히는 소리였어요. 서연아. 말자가 급히 문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열 수가 없었죠. 문 밖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5억이면 싸게 모시는 거지. 그쵸, 어머님. 말자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공포 때문이었죠. 서연아, 문 열어라. 제발. 추울 새도 없이 끝날 거예요. 걱정 마세요. 말자는 있는 힘을 다해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말자는 더 크게 외쳤어요. 지훈아, 우리 지훈이. 할미야, 할미가 여기 있어. 그때 밖에서 지훈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열어야 해. 할머니 나오게 해줘. 닥쳐. 지금 열면 우리 다 죽어. 빚 갚을 길이 없다고. 서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조금 빨리 가시는 거랑 나중에 가시는 게 뭐가 달라? 엄마 안 돼. 할머니. 지훈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마 서연이 끌고 간 모양이었어요. 말자는 문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질 때까지 두드렸죠. 피가 나는 것도 모르고 문을 쳤어요. 제발, 누구라도 좋으니.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말자는 점점 힘이 빠졌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손발이 마비되기 시작했죠. 이렇게 죽는 건가? 말자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지훈이었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할머니를 끌어안았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정신 차려요. 지훈아. 말자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지훈이가 있는 힘을 다해 할머니를 밖으로 끌어냈어요. 미안해요, 할머니. 제가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지훈이는 울면서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말자는 온몸이 떨렸어요. 추위와 공포,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죠. 그때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어머, 문이 고장 났나 봐요. 어머님, 또 혼자 들어가셨다가 큰일 날 뻔했네. 서연은 태연하게 연기를 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훈아, 할머니가 실수로 갇히신 거야. 알지? 서연이 지훈이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네. 말자는 지훈이를 봤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가득했죠. 엄마가 무서워서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날 밤 말자는 방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몸의 떨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이제는 확실하다. 저 애는 날 죽일 생각이다. 말자는 수첩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오늘 일을 적었습니다. 날짜, 시간, 그리고 서연이 한 말들까지 자세히 기록했어요. 5억이면 싸게 모시는 거지. 이 말을 적으며 말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목숨을 돈으로 계산하다니. 그것도 고작 5억에. 문득 지훈이가 생각났습니다. 그 아이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정말 죽었을 거예요. 지훈이는 엄마를 거역하고 할머니를 구한 거였죠. 우리 지훈이. 고마워. 말자는 지훈이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지훈이를 위해서라도. 다음 날 아침 말자는 상호를 불렀습니다. 상호야, 어제 냉동창고 문이 고장났어. 네? 정말요? 응, 내가 안에 갇혀서 큰일 날 뻔했어. 상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병원 가보실래요? 아니, 괜찮아. 근데 문 좀 고쳐야겠어. 그때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이 혼자 들어가신 게 문제죠. 앞으로는 조심하셔야 해요. 말자는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서연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마치 어제 일이 정말로 사고였다는 듯이. 저렇게 뻔뻔할 수가. 말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증거를 더 모아야 했고 무엇보다 지훈이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말자는 더욱 조심했습니다. 혼자 냉동 창고에 들어가지 않았고 가스밸브도 2번, 3번 확인했죠. 그리고 매일 밤 수첩에 그날 있었던 일들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서연은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 그리고 그 이유는 5억이라는 보험금 때문이라는 것도. 냉동창고 사건이 있은 다음 날 저녁, 상우와 서연, 말자가 거실에 모였습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제 일 정말 위험했어요. 어머님이 혼자 냉동창고에 들어가시다니. 말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문을 잠갔어. 내가 분명히 봤어. 서연이 큰 소리로 부인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정말 억울해요. 그녀는 눈물까지 짜내며 상호에게 매달렸죠. 여보, 나 억울해. 어머님이 요즘 자꾸 이상한 소리 하셔. 상우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자를 봤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니야. 서연이가 문을 잠그고 5억이면 싸게 모시는 거라고 했어. 그때 지훈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들어가셨어요. 말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훈이마저 거짓말을 하다니. 지훈아, 너도 봤잖아. 엄마가 문을. 할머니가 혼자 들어가셨어요. 지훈이는 엄마의 날카로운 눈빛에 눌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자는 손자의 거짓말에 가장 깊이 상처받았어요. 우리 지훈이마저 내 말을 안 믿는구나. 상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냉동 창고도 헷갈리시면 진짜 문제예요. 병원 가서 검사 받아보자고요. 서연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요즘은 일찍 발견해야 한대요. 치매도 초기에 잡으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치매라고? 말자가 목소리를 높이자 서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화내지 마세요. 저희가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서연은 더욱 적극적으로 치매 프레임을 밀어붙였습니다. 복례가 놀러 왔을 때도 서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요즘 어머님이 좀 이상하세요. 환청을 들으시는 것 같아요. 환청? 네, 자꾸 누가 자기를 가뒀다고 하시고 죽이려 한다고 하세요. 냉동 창고에 혼자 들어가셨다가 나오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복례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서연을 봤습니다. 그래, 말자가 그런 소리를 해? 네, 정말 걱정이에요. 저희가 어머님 모시느라 힘들어도 끝까지 모실 거예요. 서연은 효부인 척 연기를 했지만 복례는 속으로 의심을 키웠습니다. 뭔가 이상한 낌새가 났거든요. 며칠 후 가게에 무서운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사채업자처럼 보이는 남자였어요. 윤상호 씨 계십니까? 저인데요. 상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번 달 이자도 못 내시면 집이라도 넘기셔야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다음 달에는 꼭. 다음 달? 벌써 석 달째 미뤘잖아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남자가 가게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건물이 어머님 명의던데 어머님한테 부탁해 보시죠. 그때 서연이 슬쩍 말자를 흘겨봤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말자는 알 수 있었어요. 빨리 죽어서 보험금이나 남겨라. 그런 의미였겠죠. 사채업자가 간 뒤 상우는 고개를 숙인 채 한숨만 쉬었습니다. 서연이 옆에서 속삭였어요. 이자만 한 달에 300이 넘어. 이대로는 못 버텨. 알아. 나도 알아. 어머님만 정리되면 우리도 숨 좀 쉴 텐데. 말자는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정리라는 단어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그날 밤 서연은 식탁에 요양원 브로셔를 펼쳐놓았습니다. 어머님, 여기 시설 정말 좋더라고요. 뭐? 요양원이요.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편하게 계실 수 있는 곳을 알아봤어요. 말자가 놀라서 서연을 봤습니다. 내가 왜 요양원에 가? 어머님이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잖아요.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요. 서연이 브로셔를 말자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정육점도 이제 접으시고 건물도 팔아서 어머님 편하게 모시면 우리도 숨 좀 쉬죠. 뭐라고? 여기서 숨만 쉬어도 공과금 나와요, 어머님. 솔직히 우리도 좀 살아야죠. 상우가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진짜 벼랑 끝이야. 잠깐 요양원에 계시는 것도. 말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니. 내 집에서 내가 나가라고? 그게 아니라 내 집에서 내 아들이 나를 내쫓는구나. 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알아서 가시는 게 아니면 저희가 법적으로 조치할 수도 있어요. 치매 진단받으면 보호자가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 말에 말자는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치매로 몰아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너희가 정말 그럴 거야?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전문 시설에서 치료받으시는 게 낫죠. 서연의 말에는 조금의 감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물건을 처리하듯 차갑게 말했어요. 그날 밤 말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밀려나겠구나. 평생 일해서 지켜온 집, 남편과 함께 일군 가게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거예요. 창밖을 보니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밤 말자는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웠어요. 영감,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평생 일해서 키운 애들이 날 내쫓으려 해.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말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가 학교 가기 전에 말자 방에 살짝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할머니, 지훈아, 미안해요. 어제 거짓말해서. 지훈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다고 해서. 말자는 지훈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는 이해해. 하지만 속으로는 더욱 두려웠습니다. 서연이 지훈이까지 협박하고 있다니. 이제 정말로 뭔가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말자는 수첩을 꺼내 또 기록했습니다. 요양원 얘기, 치매 프레임, 그리고 지훈이의 고백까지 모든 걸 빠짐없이 적었어요. 이 집에서 내가 주인이다. 절대 밀려나지 않을 거야. 말자는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막막했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가 자신을 밀어내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말자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또다시 요양원 브로셔를 꺼내 펼쳤어요. 이번엔 더 많은 자료를 준비해 왔죠. 어머님, 여기 봐요. 이 요양원은 시설이 정말 좋아요.
의사 선생님도 상주하시고 물리치료실도 있대요. 서연이 브로셔를 하나씩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상호는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정육점도 이제 정리하시죠. 솔직히 매출도 없잖아요. 건물 팔아서 어머님 모시면 우리도 빚 좀 갚고요. 내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해? 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잖아요. 누가 죽이려 한다고 하시고 환청도 들으시고. 서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숨만 쉬어도 공과금 나와요. 어머님. 우리도 이제 좀 살자고요. 그 말에 말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만 쉬어도 돈이 든다니. 자신의 존재 자체가 짐이라는 말이었어요. 상우가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진짜 벼랑 끝이야. 상우야, 너마저. 잠깐만 요양원에 계시면 안 될까? 우리가 좀 숨 돌릴 때까지만. 아들의 말에 말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제적 압박에 지친 아들이 결국 며느리 편을 든 거예요. 내 집에서 내 아들이 나를 내쫓네. 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일해서 지켜온 집,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이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니.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안 가시면 저희가 법적 조치를 할 수도 있어요. 치매 진단서만 있으면 보호자가 결정할 수 있거든요. 난 치매가 아니야. 그럼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누가 보험 들었다고 하시고 죽이려 한다고 하시고. 서연이 상우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이라도 병원 예약해요. 검사부터 받아보자고요. 상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 일단 검사는 받아보자. 말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지훈이가 몰래 말자 방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 가지 마요. 지훈아, 엄마가 할머니 요양원 보낸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는 누구랑 살아요? 지훈이는 할머니를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말자도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는 안 가. 절대 안 가. 정말이에요? 그럼 우리 지훈이 두고 어디를 가겠어. 하지만 말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걸. 며느리와 아들이 작정하면 정말로 쫓겨날 수도 있다는 걸. 다음 날 말자는 남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며 중얼거렸어요. 영감, 나는 이 집에서 평생 일해서 애들 먹여 살렸는데 이제는 내가 나가야 한대.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오늘따라 서글펐어요.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나 혼자서는 너무 힘들어. 말자는 무릎을 꿇고 앉아 오열했습니다. 평생 강하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정말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때 복례가 찾아왔습니다. 말자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 언니. 말자는 복례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요양원 얘기, 치매 운운하는 것, 그리고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복례가 분노했습니다. 뭐, 그 며느리가 감히 너를 요양원에 보낸다고? 상호도 동의했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어머니를 내쫓을 생각을 해? 복례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말자야, 이제 싸워야 해. 가만히 있으면 진짜 쫓겨나. 어떻게 싸워? 나 혼자서.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그리고 증거도 있고. 복례는 말자의 수첩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그동안 적어둔 거, 그게 다 증거야. 그리고 CCTV도 있잖아. 그래도가 뭐야? 내 집이야. 내가 주인이라고. 복례의 말에 말자는 조금 힘을 얻었습니다. 맞아요. 이 집의 주인은 자신이었어요.
그날 저녁 서연이 또 요양원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내일 병원 예약했어요. 검사 받으러 가요. 안 가. 어머님, 내 집에서 내가 살 거야. 요양원도 안 가고 병원도 안 가. 말자가 단호하게 말하자 서연의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럼 저희가 알아서 할 수밖에 없네요. 뭘 알아서 해? 법적으로 처리하는 거죠. 어머님이 정상이 아니시니까. 서연의 협박에도 말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해봐. 내가 치매인지 아닌지 확실히 밝혀보자고. 그날 밤 말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이 집의 주인은 자신이고 절대 쫓겨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집에서 쫓겨나면 어디로 가야 할까? 평생 살아온 이곳을 떠나야 한다면? 영감, 나 어떻게 해야 할까? 말자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말자에게 감정적으로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순간이었어요. 자신이 평생 지켜온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순간이었죠. 깊은 밤이었습니다. 말자는 울다 지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죠. 그때 방문을 살짝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지훈이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지훈아, 이 시간에 안 자고 뭐해? 할머니한테 할 말이 있어요. 지훈이는 방문을 조용히 닫고 잠금 장치까지 걸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거짓말했어요. 뭘? 냉동 창고. 엄마가 문을 잠갔어요. 제가 다 봤어요. 말자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지훈이가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할머니를 냉동 창고에 가두고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지훈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5억이면 싸게 모시는 거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추울 새도 없이 끝날 거라고. 말자는 지훈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떨고 있었어요. 우리 지훈이 무서웠지? 네. 너무 무서웠어요. 엄마가 할머니를 죽이려고 했어요. 지훈이는 흐느끼며 더 많은 것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보험회사 사람이 집에 왔었어요. 엄마가 할머니 도장 들고 나가서 서류에 찍는 거 봤어요. 언제? 한 달쯤 전이에요. 할머니 가게 계실 때였어요. 말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역시 서연이 도장을 훔쳐 보험 계약을 한 거였어요. 또 있어요. 엄마 공책에서 이상한 걸 봤어요. 뭘 봤어? 시어머니 사고사 플랜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냉동창고, 가스 사고, 계단에서 미끄러지기. 다 적혀 있었어요. 말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연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다니. 지훈아,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엄마가 협박했어요. 지훈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할머니 편들면 우리 다 죽는다고 했어요. 빚쟁이들이 와서 우리를 해칠 거라고. 그래서 무서워서 말 못했어요. 우리 지훈이 오늘 거짓말해서 정말 미안해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할머니한테 더 나쁜 일을 할 거라고 해서. 지훈이는 오열했습니다. 말자는 손자를 꼭 안고 등을 토닥였어요. 괜찮아, 지훈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할머니가 매일 떡볶이 해주고 떡갈비 구워주고 엄마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줬어요. 말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한편으론 마음이 찢어지고 한편으론 나를 믿는 증인이 있었다는 위안을 얻었어요. 지훈아, 엄마 방에 그 공책이 어디 있는지 알아? 네, 화장대 서랍 안쪽에 숨겨놨어요. 비밀번호는 엄마 생일이에요.
또 뭐가 있어? 보험 서류들이 옷장 맨 위 칸에 있어요. 파란색 파일에 들어있어요. 말자와 지훈이는 머리를 맞대고 서연 방의 구조와 물건들이 숨겨진 위치를 하나하나 기억했습니다. 지훈아, 이제부터 할머니가 하는 일 잘 봐. 그리고 도와줄 수 있겠어? 네, 할머니.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말자는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훈이 오늘 아주 큰 어른이 됐다. 진실을 말하는 게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지 아니?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는 할머니가 널 지킬 테니 걱정 말아라. 우리 둘이서 진실을 밝힐 거야. 네, 할머니. 지훈이가 방을 나가려 하자 말자가 불렀습니다. 지훈아. 네. 엄마한테는 오늘 일 절대 말하면 안 돼. 우리끼리 비밀이야. 알아요. 저도 이제 엄마가 무서워요. 지훈이가 나간 뒤 말자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지훈이가 말한 모든 것을 자세히 적었어요. 날짜, 시간, 그리고 서연의 범죄 계획까지. 시어머니 사고사 플랜. 이 말을 적으며 말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이렇게까지 계획을 세웠다니. 그날 밤 말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의 고백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서연이 공책, 보험 서류, 도장. 이 모든 게 증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그걸 확보할지가 문제였죠. 다음 날 아침 말자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서연이가 장 보러 나가는 시간을 노려야 해. 점심 무렵 서연이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상호도 일하러 나간 상태였어요. 지훈아. 말자가 지훈이를 불렀습니다. 엄마 방 열쇠 있니? 네, 제가 알아요. 둘은 조심스럽게 서연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훈이가 화장대 서랍을 가리켰어요. 여기에요. 말자가 서랍을 열자 안쪽에 작은 공책이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정말로 시어머니 사고사 플랜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론, 구체적인 방법들이 날짜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냉동창고, 계단, 가스, 모든 게 계획대로였어요. 할머니, 여기 보험 서류예요. 지훈이가 옷장에서 파란색 파일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생명보험 증권이 있었어요. 피보험자 한말자, 보험금 5억 원, 수익자 최서연. 말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었습니다. 이제 증거를 찾았구나. 그때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엄마 온다. 지훈이가 당황했습니다. 말자는 재빨리 서류와 공책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방을 나왔어요. 어머님, 뭐 하세요? 서연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 지훈이 방 청소 좀 하려고. 지훈이 방은 제가 할게요. 서연은 날카롭게 말자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태연한 척했어요. 그날 밤 말자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증거는 찾았다. 이제 어떻게 이걸 밝힐까? 지훈이의 고백과 증거들. 이제 반격할 무기를 갖게 된 거예요. 말자는 다시 싸울 힘을 얻었습니다. 손자가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해준 덕분에. 지훈아, 고마워. 할머니가 꼭 우리를 지킬게. 말자는 창밖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라 진실을 밝힐 준비가 된 전사가 된 거예요. 다음 날 낮 서연이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멀리 있는 대형마트에 간다고 했죠. 상호도 공사 현장에 나가 있었어요. 지훈아, 엄마 언제쯤 올 것 같아? 보통 2시간은 걸려요. 대형마트 가면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자, 우리 다시 가보자. 말자와 지훈이는 재빨리 서연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준비를 해왔어요. 휴대폰을 들고 온 거죠.
지훈아, 이거 사진 찍는 법 알려줘. 네, 이렇게 누르면 돼요. 지훈이가 휴대폰 카메라 사용법을 알려줬습니다. 말자는 서랍을 열고 공책을 꺼냈어요. 시어머니 사고사 플랜. 그 페이지를 펼쳐 사진을 찍었습니다. 날짜와 구체적인 방법들이 적힌 부분을 하나하나 촬영했죠. 할머니, 여기 보험 서류도 찍어요. 지훈이가 파란색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생명보험 증권 말자 도장이 찍힌 계약서,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남겼어요. 또 뭐가 있을까? 말자가 서랍을 뒤지다가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서연 명의의 비밀 계좌였어요. 이것도 찍어두자. 증거 수집을 마치고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원본은 그대로 두고 사진만 찍은 거예요. 서연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복내 언니한테 가서 이 사진들을 복사해 둘 거야. 말자는 복내네 집으로 갔습니다. 복내는 동네 복사집 사장과 친했거든요. 어머, 말자야. 무슨 일이야? 언니, 이것 좀 봐. 말자는 휴대폰에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복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정말이야? 응. 서연이가 날 죽이려고 계획한 거야. 세상에, 이런 독한 년을 봤나? 복내는 즉시 복사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사진들을 모두 인쇄해서 여러 부 복사했죠. 한 부는 내가 보관할게. 혹시 모르니까. 고마워, 언니. 돌아오는 길에 복내가 조언했습니다. 말자야, 경찰 가기 전에 먼저 집안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해. 그래야 말이 안 나와. 집안 사람들? 그래. 큰아들이나 시누이들 말이야. 가족들이 먼저 알아야 서연이도 발뺌 못해.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언니, 다음 주가 우리 영감 제사야. 아, 맞다. 벌써 그때가 됐구나. 큰아들이랑 시누이들, 조카들이 다 모일 거야. 복내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때다. 제사날에 모든 걸 밝히는 거야. 그래도 되겠어? 남편 제사날에 남편 목숨값 얘기하는 거니까 딱 맞지. 말자는 결심했습니다. 일주일 뒤 제사날 모든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기로. 그날부터 말자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밥도 하고 장도 보고 제사 준비도 시작했죠. 서연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어머님, 제사 준비 도와드릴까요? 서연이 친절한 척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할게. 늘 하던 거니까. 그래도 힘드실 텐데. 괜찮아. 말자는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지훈이도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엄마 앞에서는 평소처럼 굴었어요. 지훈아, 공부해야지. 왜 또 할머니한테 가 있어? 숙제 물어볼 게 있어서. 집에서 해. 할머니 귀찮게 하지 마. 네. 하지만 서연이 없을 때는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전 뒤집을게요. 고마워, 우리 지훈이. 큰아들 상민이가 먼저 도착했어요. 어머니, 잘 계셨어요? 그래, 잘 있었다. 상민이는 동생 상호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아직도 여기 있냐? 형, 좀 더 있다가 나갈게. 엄마한테 얼마나 민폐야.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아주버님,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모시긴 뭘 모셔. 얹혀 사는 거지. 상민의 직설적인 말에 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시누이들도 속속 도착했습니다. 말자의 시누이들이었죠. 언니, 얼굴이 왜 이래? 많이 야위었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상호네가 아직도 여기 있어서 고생이지?
시누이들도 상혼회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말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말자는 복사해둔 서류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보험 증권, 서연의 계획이 적힌 공책 사진, CCTV 화면을 찍은 사진까지 말자는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영감, 제사 날에 내 목숨값 얘기를 해야 해. 미안해. 제사를 이런 일로 망치게 돼서.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모이는 날은 제사날 뿐이었으니까요. 지훈이가 살짝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조금. 하지만 해야 해. 지훈이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진실을 말할게요. 고마워, 우리 지훈이. 말자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곧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서연의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날 거고 자신은 다시 이 집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영감, 지켜봐줘.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 말자는 마지막으로 남편 사진을 쓸어내렸습니다. 제사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2층 거실은 친척들로 가득 찼어요. 큰아들 상민과 그의 가족 말자의 시누이와 시동생 모두 모였죠. 제사상에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입고 나타났어요. 명품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까지 했죠. 마치 오늘이 자신을 위한 무대인 것처럼. 어머님, 제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서연이 살갑게 말자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효부 연기를 시작한 거죠. 서연이 덕분에 편하시겠네요. 시어른들이 칭찬하자 서연이 겸손한 척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어머님 모시는 게 저한테는 기쁨이에요. 서연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님이 저희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제가 더 잘해드려야죠. 그런데 어머님이 요즘 자꾸 깜빡하셔서 걱정이에요. 깜빡하신다고? 네, 가스도 안 잠그시고 냉동 창고에 혼자 들어가셨다가 갇히기도 하시고. 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희가 병원 모시고 가려는데 안 가신대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 아닌가 싶어서.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속으로 미소 지었어요. 계획대로 되고 있었거든요.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하며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계속해서 말자를 은근히 깎아내렸죠. 어머님이 가게도 이제 힘드신 것 같아요. 계산도 자주 틀리시고. 그래도 아직 정정하신데. 상민이 말했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그래 보이셔도 같이 사는 저희가 더 잘 알죠. 요양원이라도 알아봐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다들 잠깐만. 말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숟가락을 놓고 주목했죠. 오늘 남편 제사날에 내가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서연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말자는 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이게 뭔지 알아? 말자가 첫 장을 들어보였습니다. 생명보험 증권이었죠. 이게 내 목숨값이야. 5억짜리. 뭐? 친척들이 놀라서 서류를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생명보험? 5억 원? 피보험자 한 말자. 수익자가 최서연? 상민이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니 앞으로 5억짜리 보험을 며느리가 들었다고?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그건 어머님을 위해서. 잠깐. 말자가 서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아직 할 말이 더 있어. 말자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연의 공책을 찍은 사진이었어요.
여기 좀 봐. 시어머니 사고사 플랜이라고 적혀 있지? 친척들이 사진을 돌려보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1. 냉동 창고에 가두기 영하 18도에서 30분이면 충분. 2. 가스 사고 새벽에 밸브 살짝 열어두기. 3. 계단 사고 물 뿌려서 미끄러지게 하기. 신우이가 손으로 입을 막으며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정말이야? 날짜까지 다 적혀 있네. 계획적이었어. 서연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끄적인 거예요. 농담이었어요. 농담? 말자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날 냉동 창고에 가둔 것도 농담이야? 그건 지훈아. 말자가 손자를 불렀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훈에게 쏠렸어요. 이제 내가 본 걸 말해줄 때야. 지훈이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서연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아들을 쏘아봤지만 지훈이는 용기를 냈어요. 그날 엄마가 할머니를 냉동 창고에 가두고 문을 잠갔어요. 뭐라고? 상우가 충격을 받아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엄마가 문을 잠그고 말했어요. 5억이면 싸게 모시는 거지. 추울 새도 없이 끝날 거야 라고. 지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안에서 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했어요. 제가 열어드리려고 했는데 엄마가. 닥쳐. 서연이 소리쳤지만 지훈이는 계속했습니다. 엄마가 지금 열면 우리 다 죽어. 빚쟁이들이 와서 해칠 거야 라고 협박했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지훈이가 더 많은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가스밸브도 엄마가 새벽에 일부러 열어놨어요. 계단에 물도 엄마가 뿌렸고요. 할머니 도장도 엄마가 훔쳐서 보험 계약했어요. 제가 다 봤어요. 친척들이 경악했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상민이 주먹을 불끈 쥐며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CCTV 확인하자. 거짓말인지 아닌지. 맞아, 증거를 봐야겠어. 모두가 우르르 1층 가게로 내려갔습니다. 서연은 다리가 풀려 제대로 걷지도 못했어요. 말자가 능숙하게 CCTV를 조작했습니다. 날짜를 맞추고 시간을 돌렸죠. 여기 봐. 화면에는 말자가 냉동 창고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서연이 뒤따라 들어가는 장면. 몇 초 후 서연이 혼자 나오며 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내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급히 자리를 뜨는 모습까지. 저건 상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봤습니다. 더 있어. 말자가 다른 날짜로 이동했습니다. 새벽 2시 서연이 슬리퍼를 신고 가게로 내려와 가스레인지 쪽에서 뭔가를 하는 모습. 가스밸브를 여는 거야. 또 다른 화면. 서연이 걸레와 바켓을 들고 계단으로 올라가는 장면. 계단에 물 뿌리러 가는 거고. 증거는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어요. 서연아. 상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를 불렀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정말로 우리 엄마를. 서연이 갑자기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그래. 맞아. 다 내가 했어. 모두가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연의 눈이 광기로 번득였어요. 어차피 늙어서 오래 못 살 텐데 5억이면 싸게 모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빚에 허덕이며 죽어가는데 저 늙은이 하나 때문에. 뭐라고? 상우가 서연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서연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넌 지금 내 어머니를 늙은이라고 한 거야? 목숨을 돈으로 계산한 거야? 서연이 바닥에서 일어나며 더욱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협박하는데 당신은 무능해서 돈도 못 벌고 그래서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다고?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조금 빨리 가시게 하려고 한 거예요.
어차피 1년, 2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친척들이 분노했습니다. 미친년이 따로 없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상민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 부른다. 뭐? 서연이 당황했습니다. 잠깐만요. 가족 일인데 왜 경찰을? 가족? 내가 무슨 가족이야. 살인 미수범이지. 상민이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살인 미수 사건 신고합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네, 증거도 있습니다. 서연이 상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마. 제발. 하지만 상우가 서연을 붙잡았어요. 가만 있어. 내가 한 짓의 대가를 받아야지. 여보, 나예요. 당신 아내라고요. 아내? 내 아내는 우리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어. 그런 사람이 무슨 아내야. 서연이 말자에게 기어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발을 붙잡았어요.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말자는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서연이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빌었습니다. 제발요. 지훈이 엄마예요. 지훈이가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요. 지훈이는 내가 키운다. 말자의 단호한 말에 서연이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내 아들이에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아들까지 협박해서 거짓말시킨 주제에 경찰과 형사들이 도착했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저입니다. 상민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서류들을 확인했어요. 최서연 씨 보험 사기 및 살인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안 돼. 안 돼. 서연이 발버둥쳤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생각만 한 거라고. 생각만 했다고요? 실제로 냉동 창고에 가두셨잖아요.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서연이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다 저 늙은이 때문이야. 저 늙은이만 없었으면. 조용히 하세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서연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악을 썼어요. 5억이 그렇게 아까워요? 어차피 곧 죽을 목숨인데. 기껏해야 몇 년 더 사는데 5억이 아깝냐고요. 말자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5억이 그렇게 좋았냐? 감옥에서 평생 그 돈 세면서 살아라. 어머님. 서연이 경찰차에 태워지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다 후회하게 될 거라고. 경찰차가 떠났습니다. 가게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지훈이가 울면서 할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무서웠어요. 괜찮아. 다 끝났어. 상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일어나. 엄마를 의심하고 서연 편을 들고. 저는 아들 자격이 없어요. 상우는 오열했습니다. 친척들도 하나둘 말자를 위로했어요. 언니, 정말 고생 많았어. 어머니,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말자는 이제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난 거예요. 서연의 본색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정의가 실현된 것이죠. 그날 밤 말자는 남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영감 봤지? 내가 이겼어. 우리 집을 지켰어. 피부치보다 무서운 게 식구라고 했지만 결국 진짜 가족은 남았습니다. 서연처럼 가짜는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와서 골목에도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오늘은 서연의 선고 공판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엄마, 같이 가실래요? 상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끝까지 봐야지. 법원 앞에는 복례와 친척들도 와 있었습니다. 말자야, 오늘로 다 끝이야. 그러게.
이제야 마음이 놓이겠네. 법정에 들어서자 서연이 보였습니다.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찬 모습이 초라했어요. 화려했던 명품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죠. 서연이 말자를 보자 눈을 피했습니다. 예전의 당당함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가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죠. 피고인 최서연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은 시어머니를 상대로 본인 동의 없이 5억 원의 생명보험을 가입시킨 후 보험금을 노리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했습니다. 판사가 사건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냉동창고 감금, 가스 누출 시도, 계단 사고 유발 등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친아들인 11살 아동을 협박해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한 점은 매우 중대한 죄질입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뭔가 속삭였지만 서연은 반응이 없었어요. 피고인의 범행은 인륜을 저버린 폐륜 범죄로 엄벌이 필요합니다. 판사가 선고문을 들었습니다. 피고인 최서연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12년. 방청석에서 탄성이 나왔습니다. 서연이 비틀거렸어요. 또한 피해자 한말자 씨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하라. 서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죠. 재판장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서연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빚에 쪼들려서 정신이 나갔던 거예요. 판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인을 죽이려 한 흉악범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충분합니다. 법정 경위, 피고인을 데려가세요. 서연이 끌려가면서 말자를 받습니다. 어머님, 제발. 지훈이는 내가 잘 키울 거야. 말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12년 동안 내가 한 짓을 반성해. 서연이 법정을 나가면서 절규했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다들 후회할 거라고. 하지만 그 목소리는 곧 사라졌습니다. 법원을 나오자 복례가 말자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12년이면 충분해. 그래, 이제 정말 끝이야. 상우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새로 시작해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며칠 후 지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재판 끝났다고 아빠가 말했어요. 응, 끝났어. 엄마는 언제 돌아와요? 지훈이의 물음에 말자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한참 뒤에, 아주 한참 뒤에. 그럼 그때까지는 할머니랑 살아도 돼요? 당연하지. 우리 지훈이는 할머니가 지킬 거야. 지훈이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좋아요. 저는 할머니랑 사는 게 더 좋아요. 그 후로 정육점은 빠르게 안정을 찾았습니다. 상호의 제안으로 국밥집을 겸하기로 한 거예요. 엄마, 여기 테이블 놓고 국밥이랑 수육 팔아요. 국밥을? 네, 엄마가 끓이는 사골 국물 진짜 맛있잖아요. 간판도 새로 달았습니다. 말잔의 정육앤드 국밥이라고. 첫날부터 복례와 교회 친구들이 단골이 되어줬어요. 야, 여기 국밥 진짜 맛있다. 그 며느리 감옥 갔다며? 잘 됐네. 천벌 받을련. 12년이래. 5억이 좋아서 시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니. 동네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말자를 응원하는 마음도 있었고 국밥 맛이 정말 좋기도 했죠. 아주머니 힘내세요. 그런 며느리 때문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잘 될 거예요. 우리가 자주 올게요. 손님이 늘어나면서 가게는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상호는 이제 정말 달라졌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 준비를 돕고
손님 응대도 열심히 했죠. 엄마, 오늘 매출 정말 좋아요. 이대로면 빚도 금방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천천히 갚아나가자. 말자가 숨겨뒀던 적금과 보험 환급금으로 급한 사채는 이미 정리했습니다. 이제 은행 빚만 차근차근 갚으면 됐어요. 지훈이도 방학이 되자 가게를 도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서빙할게요. 우리 지훈이 든든하네. 지훈이는 더 이상 정육점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우리 할머니는 영웅이에요. 나쁜 사람을 혼내줬거든요. 학교 친구들도 이제는 지훈이를 다르게 봤습니다. 너희 할머니 정말 대단하시다. 뉴스에도 나왔다며? 응, 우리 할머니가 최고야. 저녁이 되면 말자는 가게 앞에 서서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영감, 이제 다 해결됐어. 그 독한 며느리는 감옥에 갔고 우리는 잘 살고 있어. 그때 지훈이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그냥 하늘 보고 있어. 할머니, 저 엄마 면회 안 갈 거예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한 짓을 용서할 수 없어요. 나중에 어른 되면 그때 가서 물어볼 거예요. 왜 그랬냐고. 말자는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지훈이 많이 컸구나. 셔터를 내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훈아, 기억해라. 모료 할머니? 사람값은 돈이 아니고 누구 편에 서주느냐로 정해지는 거다. 네, 할머니. 저는 항상 오른편에 설게요. 세 사람이 나란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말자, 상호, 지훈이. 이 집 주인은 나다. 말자는 확신을 갖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진짜 가족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다. 서연은 차가운 감옥에서 12년을 보내야 합니다. 5억을 위해 모든 걸 잃은 거죠. 반면 말자는 진짜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복례가 했던 말이 맞았어요. 피부치보다 무서운 게 식구라고. 하지만 결국 마음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만이 남는다는 것도 증명됐죠. 말자네 정육앤드 국밥집은 오늘도 성업 중입니다. 따뜻한 국밥 냄새와 함께 웃음소리가 골목에 퍼져나갔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힘든 일을 겪은 말자 씨에게 응원을 담아 댓글로 달아주세요. 말자 씨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